만 75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6월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 본청 앞에 자리한 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간 부족으로 외부 건물을 임대해 사용했던 문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천시 자체 매립지 에코랜드 조성을 위한 예산 심의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민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매립지 종료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초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중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사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스쿨존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알아봅니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경북권으로 지정하면서 인천시는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책임이 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인 75세 이상 고령자층은 모두 16만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12만 명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6월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이 순서대로 체온을 측정합니다. 손소독을 한 뒤 접종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안내문을 받습니다. 예진표까지 꼼꼼하게 작성되면 의료진은 예진을 통해 접종 여부를 판단합니다. 평소 앓고 있는 질병과 약이 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확인하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질병 있으세요? 약 드시는 거 있어요? 신경통 또? 그거는 없어요. 없어요? 예진을 마친 어르신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모니터링 구역으로 이동해 15분 동안 이상 반응이 있는지 살핍니다. 주사 맞아도 한 번도 통증 오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만 조금 암시름 안 해요. 이 코로나로부터 저희가 자유롭지 못하는데 미리 이렇게 또 나라에서 예방 접종 어르신들이 해주시니까 좋은 기회 주셨을 때 저희가 또 이렇게 접종하고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또 남은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왔어요. 인천 지역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모두 1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12만 명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인천에서는 서구와 연수구 이 두 곳에서 가장 먼저 접종이 진행됩니다. 부평구는 오는 8일부터 접종을 진행하고 동구와 강화구는 오는 15일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준비 중입니다. 인천시는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센터를 확대해 6월까지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구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접종에 대한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박 시장은 접종 일정 등의 혼돈이 없도록 예약부터 접종, 모니터링까지 안전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청 구월동 청사는 35년 전 준공했죠. 그 사이 행정 수요가 늘면서 공간이 부족했고 건물을 임대해 청사로 사용했습니다. 인천시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청 앞에 신관을 개청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청 신관이 새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관은 현 청사와 150m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일자리 경제본부를 비롯해 4개국, 31개 과가 입주를 모두 마쳤습니다. 신관에서 근무하는 시청 직원은 600여 명입니다. 그동안 인천시 청사는 구월동과 송도동으로 나눠 운영됐습니다. 구월동 청사가 준공된 건 지난 1986년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300만 명을 넘고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사 공간이 부족했고 인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송도동 미추홀타워 일부를 임대해 청사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예산 265억 원을 들여 민간 오피스 건물을 매입한 겁니다. 청사가 구월동으로 통합돼 시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송도와 구월동으로 오가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고 우리 시 관계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일함으로써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신관 개청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시의회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짓고 상부는 인천 애뜰과 연장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급성장하던 공항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했죠. 관련 종사자의 절반이 휴직이나 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향후 과제를 배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20년 새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2019년 기준 인천공항은 세계 국제 여객 운송 5위, 국제 화물 운송 3위,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개항 이후 취향 항공사와 취향 도시는 각각 87%, 68%가 증가했고 운항과 여객 운송 실적은 연평균 8% 이상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인천공항 사업체 수는 660개사, 종사자는 7만 7천여 명에 이르며 인천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종, 용유 그런 쪽에 인구도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산업 구조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운수 창고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보면 2001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지난해 닥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20년 운항 횟수는 전년 대비 63%, 여객 운송은 83%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과 공항 관련 종사자 절반 가까이 휴직이나 퇴직해야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공항의 제도약과 지역경제 상생 발전을 위한 해법은 뭘까? 무엇보다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공항공사나 항만공사법은 좀 더 법에 따르면 사업 범위가 훨씬 더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공항 발전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도 필요합니다. 공항 관련 기업 본사가 대부분 타 지역에 있어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 본사의 인천 이전을 주문했습니다. 신산업 육성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화물은 오히려 2% 증가했다며 공항 인근의 IT, 반도체 기업 등 공항 산업 이외의 보안 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이런 이유로 원도심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구의회는 학교 이전 반대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중구 신포동 일대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동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현수막에는 인천시 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는 중구 원도심과 동구 학생들이 배정됩니다. 계획대로 송도로 이전하면 중구와 동구 남학생들이 갈 수 있는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는 광성고와 동산고 두 곳으로 줄어듭니다. 주민들은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결국 인구 유출로 이어질 걸로 우려합니다. 2015년 방문여고의 송도 이전을 대표 사례로 꼽습니다. 지금 동구만 보더라도 우리 학교가 다 떠났습니다. 예전에. 이게 교육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인구가 줄고 자꾸 이 젊은 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인구 증가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올해 대연 학교 뒤 구역 920세대가 입주하고 내년에 송림초교 주변 구역에 2,500여 세대가 입주합니다. 동구는 2024년까지 인구가 2배로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데 학교 부족 문제가 발생할 거란 지적입니다. 송림초교에 2,600세대가 도면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그 이제 젊은 학부형들의 그 자녀분들이 학교를 가려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지 못하고 없으니까 그 학군인 남구나 중구로 가야 되는. 박영우 구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구의회 차원에서 제물포고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4월까지 3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어 향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했죠. 자체 매립지인 에코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 심의도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는데요. 매립지 종료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천명한 인천시. 자체 매립지인 에코랜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에코랜드 후보지로는 옹진군 영흥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부지 매입비 620억 원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관련 추경안은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단독으로 자체 매립지를 건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로지 2025년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인천광역시의 쓰레기 독립을 통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로 인한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에 온 힘을 모아주실 것을 진심을 다해 부탁드립니다. 대책위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각 주민단체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을 재개하고 1인 시위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매립지 연장 사용 발언과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누구든 매립지 종료를 막으려 한다면 단호히 뚫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대상을 경북권으로 발표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나섰던 인천시는 결국 실패한 셈입니다.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데요. 시민단체들은 박남춘 시장의 책임이 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올해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대상은 경북권,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포함하는 권역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권은 호남권과 중부권, 경남권에 이어 네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전에 참가했던 인천시는 최종적으로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남춘 시장은 불가능한 전략만 고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공의료에 대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정책 부재가 이번 유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박남춘 시장의 시정 철학, 공공의료 철학의 부재가 그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인천시와 대구시가 유치전에서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적극적인 대구시보다 인천시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는 모든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똘똘 뭉치고 대구시장은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약속하는 등 사생결단의 의지로 유치전에 임한 반면 인천시는 지역사회 여론을 모으고 집중할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박남춘 시장이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향후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공공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중구 원도시민 송월 북성동은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두 곳을 합친 곳의 인구가 채 10,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두 동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중구는 선호도 조사를 거쳐 통합동 명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중구의 대표적 원도시민 북성동과 송월동. 두 개 동을 합친 인구는 2007년 1,800여 명에서 올 들어 7,3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여느 지역의 한 개 동보다 인구가 적은 겁니다. 앞서 행안부의 소규모 동 통합 추진 공고 이후 3차례 통합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북성 송월동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주민들의 인식도 바뀐 덕분입니다.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이점은 많습니다. 북성 송월동 통합을 이제 함으로써 저희가 남는 예산이랑 인력을 이제 중구 전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재투입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는 얼마 전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동 명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 4월 중 최종 명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활력소 넘치게 좀 시너지 효과도 날 것 같고 관광 특구로서 월미도, 차이나타운, 그다음에 동화마을이 같이 어우러진다라고 하면은 주민들한테도 좀 더 이렇게 활력소가 넘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후 임시청사는 북성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활용하며 송월동 청사는 리모델링 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을 거쳐 북성동과 송월동은 7월 1일자로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시민들의 청원과 신고, 호소를 귀담아 들어보고 관계기관의 입장을 확인하는 청신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구 루원시티의 과밀학급 문제를 짚어봅니다. 루원시티는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주민들은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학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 용지를 복원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시민청원회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LH 루원 사업을 철저하게 전수조사하고 학교 용지를 원안대로 복원해달라는 청원인데요. 현재 공감수가 1,500건을 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학령 인구를 유발하는 난개발을 했으면 학교는 필수로 마련돼야 하는데 이 예정됐던 학교 부지마저 학생 유발시설로 허가해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고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루원시티 공동사업 시행기관인 인천시와 LH에 학교 용지를 복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루원시티 개발이 진행 중인 서구 가정동 일대입니다. 곳곳에선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사 현장 바로 옆에 텅 비어있는 공터가 눈에 띕니다. 이 부지는 당초 학교 용지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교육청은 이 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했습니다. 상업용지로 바뀌면서 결국 학교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학교 용지가 없어진 탓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왕복 12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상업용지에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이 대거 조성되면서 과밀학급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루원시티 계획 인구는 모두 9,500세대, 하지만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6,500세대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학령 인구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루원시티 내에는 당초 이제 도시개발 계획이 9,500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학교 용지가 3개 용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용지가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봉수초등학교 하나의 학교를 이동을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여기 주민분들께서는 원래 여기 학교 용지가 있었으니 여기 학교를 다녀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구의회도 학교 용지 복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를 없애고 인근 초등학교의 학급수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과밀학급 문제는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학교가 없다면 저 봉수초에 그 아이들이 60학급 이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급식실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학사 일정에 3교대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나 4교대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정말
교육 환경에 열악하게 내몰리게 되는 거죠. 학교 용지를 상업 용지로 바꾼 이유 인천시에 물었는데요. 인천시는 루원시티 사업 계획을 세울 당시 계획 인구는 2만 4천 명으로 인근 초등학교의 학급수를 늘리면 충분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학령 유발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과밀합급 문제가 제기됐다는 건데요. 인천시는 학교 신설을 위해 새 부지를 찾고 있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밀 합급이 발생되지는 않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지금 봉수초등학교 하나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학교도 별개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부지를 하겠다. 취재한 결과 오늘 저희가 드리는 신호등은 주황색입니다. 이 인천시는 뒤늦게나마 학교 신설 부지 확보에 나섰는데요. 과밀합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또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을 짓는 건축 시행사도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담하거나 이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주민들은 당초 예정됐던 학교 용지를 복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새 부지를 찾겠다는 계획인데요. 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희도 계속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신호의 이정은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11살 어린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BTV 인천뉴스는 스쿨존 관리 실태와 대책을 4회에 걸쳐 연속 보도합니다. 네, 먼저 스쿨존 제한 속도 문제를 짚어봅니다. 관련 법상 제한 속도를 30km로 제한할 수 있지만 최대 60km까지 설정된 곳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11살 어린이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현장. 등교 시간이 되자 정문 앞이 학부모와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아이 손을 꼭 쥐고 온 부모는 아이 이마에 입맞춤을 한 뒤 학교로 들여보냅니다. 손자를 데리고 온 할머니도 저만치 들어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까지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힘을 보태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건 불안한 게 있죠.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게 어떤 거예요? 차를 우회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저는 그냥 차 교통편이나 이런 게 다 그냥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이왕이면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싶은 생각도 있고. 실제로 등굣길은 위험 요소가 여전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정문 앞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꼬리물기 차량이 버티고 있습니다. 집채만한 화물차가 오가는 도로인데 제한 속도는 50km로 설정돼 있습니다. 관련 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조건 30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50이라고 해갖고 뭐 이런 데가 있나,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저희 식구끼리 많이 얘기했죠, 집에서. 개선돼야 된다. 네. 상황은 여기뿐이 아닙니다. 중구 답동의 한 초등학교. 이곳 역시 제한 속도가 50km로 설정돼 있습니다. 부모는 불안합니다. 왜 50km로 돼 있는지 30km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30km로 혹시 되는지 그것도 많이 걱정이긴 하고요. 빨리 애들 다니는 데는 이렇게 지금 직장맘들은 애들하고 같이 다니지도 못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초등학교 앞. 안내 표지판에는 제한 속도가 60km로 적혀 있습니다. 남동구 서창동의 한 초등학교 앞은 50km, 동구 송현동의 한 초등학교 앞은 40km로 설정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제각각 설정한 겁니다. 일괄적으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게 어렵다면 등하교 시간이라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소 하교 시간이 12시에서 6시 사이에 스쿨존 사고가 많다는데 이 도로도 큰 대형 차량에 대한 어떤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40km를 한 30km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합니다.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까지 제정했지만 또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스쿨존 내 통행속도 30km를 강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번엔 스쿨존 내 표지판을 비롯한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은 제한속도가 30km에서 60km까지 각기 다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옐로우 카펫에 전봇대가 서 있어 운전자와 아이들의 시선을 가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초등학교. 학교 앞은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곳의 규정 속도는 어떻게 될까? 도로 위 표지판에는 시속 50km로 적혀 있고 도로 입간판에는 60km, 도로 옆 펜스에는 30km로 적혀 있습니다. 한 공간에 3개의 규정 속도가 각기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들은 황당하고 헷갈립니다. 학교 앞에는 원래 30km가 맞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통행성이 있는 게 좋겠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아이들이 신호를 대기하는 노란색 공간, 이른바 옐로우 카펫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전봇대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가리는 건 물론이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전봇대 뒤에 있는 아이를 확인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봇대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붙였는데 그 위에 또 무언가를 덕지덕지 붙여 어린이 보호구역 문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의 규정 속도 역시 도로엔 50km, 이곳엔 30km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옮겨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입니다. 차도로 나서면 바로 차량 대기선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바로 옆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안전선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 옆에 10m 이상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조심하라는 이른바 레드카펫까지 설치한 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레드카펫은 벗겨지고 아스팔트를 덧대면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노란색 안전선은커녕 바로 우회전 구간으로 연결되고 학교 정문을 지납니다. 특히 맞은편 횡단보도에 끝나는 지점은 또 다른 횡단보도가 시작되는 교통섬입니다. 통학시간엔 사방으로 화물차가 지나는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밀집해 신호를 기다립니다. 이 교통섬에 차량이 전복한 사고까지 발생한 터라 우려는 더 큰데 횡단보도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가 전복이 돼서 차가 저기 지금 나무 다 상처 났잖아요. 예. 저 나무 때문에 전복이 돼서 저 교통섬에 주저앉은 거예요, 차가. 저는 그때 기겁을 했는데 5분 더 걸어가서 저쪽에서 들어가서 저 하나님의 교회 저 인도로, 이런 인도로 해서 저쪽 앞으로 또 건너가면 되잖아요. 스쿨존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질비합니다. 나뭇가지에 가려 일부만 보이는가 하면 아예 가로수 사이에 일자로 설치해 운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경찰은 30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난 18일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한 번 더 안전을 살피는 건 물론 운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쿨존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예고된 사고란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 측에선 사고 위험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학교 측에서 경찰에 보낸 공문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확보를 위해 대형 화물차 운행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이 많아 평소에도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경찰의 회신은 불가했습니다.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화물차 통행 제한 지정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통행 제한과 우회 조치할 경우 서해대로의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우회 거리가 길어져 화물차의 통행 불편이 커 통행 제한 지정은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뒤 학교 측의 우려대로 11살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고된 사고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 2, 3년 전부터는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거를 실천해 달라고 했는데도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50km에서 30km로 내려주질 않았어요. 물류 흐름을 방해한다는 그런 이유로 교통이 혼잡해진다는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왔던 겁니다. 다른 기관의 대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는 학교 앞 건널목에 설치된 전봇대 이설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 시 건널목 중간에 위치한 전봇대로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옮겨달라고 주문합니다. 이에 대한 중구청의 회신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고 사업비를 한전과 지자체가 부담한다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금년, 그러니까 회신 당시인 지난해 10월에는 신청이 어렵고 검토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에 나가도 이제 한전이 야단 맞는데 세 차례 요청했어요. 여기 횡단보도상에 가운데 있는 거를 좀 이전해서 주고 싶겠다. 지금 현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있으면 안 될 곳이잖아. 사고가 난 학교 주변의 제한 속도는 한때 시속 30km였습니다. 2014년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건설되면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 속도를 60km에서 30km로 낮춘 겁니다. 그런데 2017년 제2순환선 공사가 완료되자 서해대로의 통행량을 고려해 다시 50km로 올렸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안전을 한 번 더 고려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건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이런 불행한 사태가 야기되는데 한 원인이 된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고로 희생된 학생이 자신의 동생 친구라고 소개한 청원인. 학교 앞에 트럭이 왜 다니냐고 묻습니다. 동생이 다치거나 친구들이 사고를 당할까 우려합니다. 화물차의 통행 불편이 크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과거의 답변이 아닌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명쾌한 해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스쿨존 관리 실태와 대책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묵살됐던 목소리가 다행히 이번에는 대부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학교 주변의 제한 속도를 낮추기로 했는데요. 횡단보도를 옮기고 과속 방지턱을 신설하는 등 시설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친구를 떠나보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국가꽃이 하나둘 쌓입니다. 인형부터 간식거리까지 선물을 건네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전하는 간절한 소망, 바로 안전한 등굣길입니다. 트럭이 조금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학교니까 트럭이 애들이나 애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만 다녔으면 좋겠고 그 애에 대해서는 너무 슬퍼요. 대책은 뭘까? 경찰청은 사고 발생 학교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 그동안 마련한 개선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제한 속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속 50km인 제한 속도를 30km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난 학교부터 신흥초교 앞까지 보구역 전체 약 1km 구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학교 앞 안전시설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건널목은 뒤쪽으로 위치를 옮깁니다. 또 신호등 앞에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주변 건널목 4곳에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차량 뒤엉킴 현상을 야기했던 학교 앞 유턴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인천시와 중구청 등과 협의해 4월 중에 시설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경찰청장한테 말씀드렸던 여러 보안 조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를 50km에서 30km로 줄인다든지 그리고 횡단보도를 좀 옮긴다든지. 학교와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화물차 통행 제한은 장기 과제로 미뤄뒀습니다. 경찰청은 인천연구원과 교통공단, 화물연대 등과 협의해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가리는 전봇대 이설도 한전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사고 발생 지역의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하향됐지만 여전히 인천 지역 스쿨존 곳곳의 제한 속도가 50km에 달하는 상황. 배준영 국회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30km 이하로 조정하고 제한 대상을 자동차에서 차마 등으로 확대해 건설 기계와 자전거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법상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 속도를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을 해외 입법례랑 같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입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후 열흘 남짓, 그동안의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됐습니다. 빠른 조치가 반가우면서도 왜 진작 바꾸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남는 대목입니다. 장기 과제로 미뤄진 스쿨존 내 화물차의 통행 제한, 그리고 다른 지역의 제한 속도 하향 조정 등의 남은 과제도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해봅니다. P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 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으로 심재선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심 회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인천상위가 지역 경제에 구심체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7만 인천 지역 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인천상공회의소. 지난 6년간 인천상위를 이끈 전임 이강신 회장에 이어 제24대 심재선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상위 부회장단과 상위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심재선 신임 회장은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정책 과제 발굴을 통한 경영 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공인들의 현안 해소를 위해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회원사 제품 전시관 등을 포함한 글로벌 마케팅 센터와 산업단지 융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최고의 공간과 최적의 부지를 마련하는 데 온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인천 지역 경제의 양대축인 인천항구와 인천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인천항 발전협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천국제공항 발전협회를 신설하여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심 회장은 이와 함께 바람직한 사회공헌 활동을 제시해 기업과 지역사회의 친화적 문화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수익사업을 개발해 상위의 재정을 확충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해 회원 중심의 서비스 경영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이자 부담 없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전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무이자 경영안전자금 지원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원 규모는 300억 원입니다. 인천시는 앞서 1차로 1,000억 원, 2차로 4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1차 지원금은 3일 만에, 2차 지원금은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소상공인의 신청이 폭발적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시적절하게 이렇게 계속 1차, 2차, 3차, 4차가 나가니까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상당히 보람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번 무이자 지원 사업에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 하나은행이 동참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천 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하여튼 많은 분들한테 이 적지만 하여튼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이 악화된 소상공인입니다. 신용평가 점수나 집합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대출이자를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첫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후에도 4년 동안 연 1%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지원 신청은 4월 1일부터 자금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인천 신보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인천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시는 당초 3월까지 지원 대상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6월까지 연장해 사각지대를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인천형 긴급복지 선정 기준을 크게 낮춰 선제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천형 복지제도입니다. 당초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가 대상이었지만 기준을 낮춰 10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두 5,076가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소득자가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화재 등으로 거주하던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요건에 충족하는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정 중 소득기준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4인 기준 120여만 원의 생계비와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 주거비 등입니다. 당초 3월 말까지 예정이었던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는 오는 6월까지 연장됩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복지 지원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천형 긴급복지 연장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큽니다.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